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율사 출신 정치인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건배 최고위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번역별 최고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돌아가면서 차례가 와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네. 혹시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아십니까? 짐작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저녁 오늘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영장 내용을 일부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제가 영장 자체를 입수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보다도 이 정보력이 떨어지신 최고위원이신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공적 시스템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잘 갖춰진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거는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이 법률 용어가 등장했는데 우선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사실인데 네.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은 이제 과실의 부문으로 가는 거고 네. 설사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하는 거야. 질러버리는 경우 속되게 표현해서 용인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으면 과실이고 예. 이게 사실 아닐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없다 하는 경우. 그렇군요. 그럴 경우는 미필적 고의다. 이 미필적 고의도 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기도 합니까? 미필적 고의로 중요 사건들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리, 내심의 어떤 심리 상태를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안이다 하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준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유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또 발부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5월 5일 발표 전후의 상황을 다 종합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5월 5일 이전 상황에서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5월 5일 발표 이후에 5월 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5월 6일 날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종합을 해볼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준서 씨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진행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5월 7일 날 김인원 부단장은 공명선거 부단장은 제2차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때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유미 씨가 고 기자회견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믿지 않았거나 전달하지 않았거나
뭐 혹은 전달했는데도 계속 갔거나 뭐 여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동생도 영장이 지금 청구됐는데 동생의 경우에는 어떤 건입니까? 이유미 남매가 네. 함께 이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동생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거군요, 검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마침 또 미필적 고의라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도 본인의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이 건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고 네. 양당 간의 공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국민의당이 조작을 해서 폭로를 5월 5일 날 했고 저희들이 즉시 민주당이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추미애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이 고발 사건을 유지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진실하게 규명을 하라고 하는 촉구는 응당 공당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당 혹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가이드라인이 아닌가요? 그럼 그거는 뭐 우리 추미애 대표를 검찰총장에 표현했다면 그럼 그건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의 그 진상조사의 결과가 지금 심지어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공당으로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당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국민 앞에 느닷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빌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태도는 왜 불과 이 보름 만에 보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열흘 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는지 그것은 참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요 질문만 더 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합의도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정부 소집법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국회가 돌아가려는 찰나에 하필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굳이 그 시점에 지금 국회가 또다시 이제 정지 상태가 됐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관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첫 반응도 다른 분보다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그 원칙적인 목소리는 일관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 대리인이었고 고발 대표였고 본인이 이 건으로 무고 고발을 역으로 당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발 당하셨죠. 참.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군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성불하신 분도 아니고 이건 뭐 응당한 성불. 당의 대표고 이것이 불거졌던 경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내에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비판 목소리가 많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요. 또 정반대 보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강경 목소리도 많다. 어느 쪽에 맞는 겁니까? 분위기가? 당은 당이고요. 당은 당이고 원내는 원내입니다. 가능한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러나 전략적 배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역할의 어떤 배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어떤 개탄에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국민의당의 어떤 대국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경이니 온건이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도식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원칙이고 또 원내 협상은 협상이다. 이 수사 사건이 도대체 추경하고 무슨 1g의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1g요? 예.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비유법이 굉장히 늘으셨습니다. 네. 자, 이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내일 국민의당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자,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TF에서는 어떤 건들을 다룹니까? 적폐청산 TF 말 그대로 국정원이 과거에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심지어 대선에 영향까지 미쳤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되짚음으로써 국정원이 본래의 국가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건,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북방 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국정원이 관여했거나 주도했거나 연루됐다고 보여지는 사건들을 쭉 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보도가 있었고,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 중에 혹시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싶은 사건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적폐청산 TF에 감찰 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예. 네, 대체로 충분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왜곡되고 굴절된 국정원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그런 항목들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TF에 관심이 많은데 좀 진행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근데 곧 회의 들어가셨는데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되니까 고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언론은 경험 있는 검찰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관두고 있다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검찰이 조직 문화거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동기나 아니면 위키수 선배들이 사표 내는 관행은요. 예. 그거는 검찰의 조직 문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자리 자리 올라갔다고 해서 혹은 후배가 진급이 빨라졌다고 해서 다 관둘 필요가 없는데. 예, 그건 군사문화 일종이죠. 그래서 이 사의 표명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 원래 항상 그래왔다, 검찰은.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기 교수님인데요. 평생을 형사법 학자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외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최근에 이제 경실련의 공동대표가 되셨지만 적어도 형사법 분야 특히 이 검찰 사법제도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잘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또 한 축의 파트너가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최근에 이제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로 이야기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추정이 궁금합니다. 많은 이번에 전국 법관회의를 주도했던 많은 판사들, 평판사들의 목소리 중에는 그런 유사한 리스트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꽤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복잡한 그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전후 과정을 직접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들어본 결과는 개인적인 결과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판사님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네. 나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되시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네. 전에도 이렇게 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법무부 장관 되시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안 되셨어요. 예, 여전히 괴롭히시는군요, 저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반론은 저희가 내일 섭외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출장이 많았습니다. 네. 쓸데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거 초반에 걸로 돌아가셨네요. 네. 초심을 다시 다져야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앞에 네. 좀 저처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셔서 좀 성의 있게 방송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 김성태 의원은 좀 불리하면은 겸손 모드로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보면요, 40분, 50분 이상 하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네. 사실상. 다만 김용표 선생도 있고요. 바른정당에 보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계십니다. 네. 자,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터진 일이라, 국민당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들 해주시면요. 예, 사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간단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과연 제보가 조작된 것을 미리 알았는지. 네. 그렇다면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는지 그 여부였거든요. 그것도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서 즉 허위 제보임을 알고도 당에서 공포하게 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90분 만에 종료된 점이나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전 최고위원의 표정에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제는 수사가 검찰에서는 이제 위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든 지고화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준서 구속은 위선 수사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단지 여당과 검찰이 짜고 버리는 수사라고 음모론 제기하면서 특검 무는 국회 보이콧 이런 것은 좀 국민들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다소 그거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저는 오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이제 국회의원들 서명 1차 서명을 오늘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총 116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동참하셨는데 경악할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116분 중에요? 네.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딱 한 분만 동참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바로 제 앞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정말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너무 좀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좀 이 특별법 여기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왜 바쁘신 거죠? 혁신위원장도 노심초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책임자라고 안 치고 등등해서 아무튼 바빠서 서명을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독일을 가거든요. 독일 가는 동안에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2차 국회의원들 서명 연장을 해서 7월 말에 발의를 할 생각이니까는요. 국민들께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달라고. 안민석 의원께서 바쁘셔서 서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뭔가 좀 사람이 확 변했네요. 나는 오늘 또 거기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최순실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은 순수이당 신의적 소명이다. 뭐 이렇게 좀 거품을 무실 줄 알았는데 아주 아니, 여당의 생명은 품격과 넉넉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빠서 제가 몇몇 친한 이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네.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몇 분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해보니까 바빠서 못했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하게 국회의원들 안 바쁠 때가 잘 없는데 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간세청에서 지난 2015년도에 예. 두 차례에 걸친 5월달, 11월달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롯데를 한마디로 선정 심사 점수를 갖다 조작해서 롯데를 선정 롯데 탈락하고 뭐 하나가 되고 또 누가 됐다 그랬죠, 그죠? 예. 그 간세청장이 또 간세청장이요. 최순실과 또 관련된 의혹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이런 재산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이 이거는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국가적 분행을 이렇게 초래한 장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오늘 1차 명단을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116명 명단.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읽기는 힘듭니다. 어디 개인 블로그에 올리시죠. 그러니까. 예. 개인 블로그든 뭐 페북이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떨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게 법안 참여 여부마저도 국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억지로 또 거기에 동참 참여를 그래서 고민인데요. 어떨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떤 특정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고유 권한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안민석 의원 저 특별법에 본인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어틀도사께 제가 정중하게 고민이 돼서 여쭙으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특정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고 싶죠. 네. 공개할까요? 그래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특정한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돼.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공개 반대. 우리 어떨도사는 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이 꼭 승안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혹시 공개해서 오히려 더 그러기 위해서는 저게 여차 잘못해서 정쟁으로 흐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될 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이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서로가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와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넉넉함을 유지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아침에 지난번 문재인 잠을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미국 순방 이렇게 동행하고 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의 인생은 전용기 타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전용기 하나 일찍 좀 태웠으면 안민석 의원의 인생도 또 정치관도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못 탔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299명 국회의원 중에는 전용기를 타본 의원과 타보지 않은 의원으로 나눕니다. 제가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탄 국회의원 치고 잘된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번호가 공군 1호인 줄 아시죠? 전용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그럴걸요. 아닙니다. 30번인가? 저렇게 띄엄띄엄 세상을 아시니까 만 1호예요. 비행기에 붙어있는 남바가 왜 만이 만 1호예요. 왜 만이? 저도 그냥 1호일 줄 알았는데 만 1호더라고요. 10001.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타협한 다음에 이유도 모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 1호구나. 네.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주제로 거론하셔야 되는데 그냥 만 이로 해놓고 이유는 모르시면은 저희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타고났더니 뭐가 바뀌던가요? 아니 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색깔이 바뀌고요. 왜 바뀌냐 이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전혀까지 뭔가 이제 정말 이 진정한 정치인의 그 반열 또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제가 입으로는 항상 비주류라고 하지만 정말 몸은 주류의 핵심에 지금 가 있구나. 그래서 역사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여당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바라보고 정치 절대로 안 하겠다.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공개하셔야 되죠.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압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죠. 오늘 아마 뉴스 공장 끝나면 제가 한번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여론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알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촛불 민심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수혜가 발생할 수 있게끔 가장 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고 저 안민석 의원은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 이 권력은 언제든지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선을 가장 견제하고 또 직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 독선 권력의 80%의 지지를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인사 문제에 관해서만은 왜 과거 정권과 똑같은 그런 행보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었습니까? 바로 권력의 독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의 독선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라고까지 불렸던 막무가내 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그나마 60%로 받쳐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송영무, 조대엽 이런 내정자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 빨리 대통령께서 철회해 주시고 추경합시다. 저는 야권에서도 추경은 저는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안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추경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절대 안 돼 하나요? 둘 다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런 정도의 타협안이 온다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어떻게 보이시냐 문제고, 저는 사실상 이 장관 두 사람 억지로 강행하는 그 모습보다는 추경을 빨리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번 그 교통사고에서도 드러난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참 야권 여당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분 전에 정무수석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도 송영무, 조대엽 이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 민정수석 시절이었다면은 잘랐을 사람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여당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과 같은 저런 야당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 리더십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 후보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딴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도가 80% 넘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은 뭐 추경이든 정부 조직법 처리든 어떤 계획법이든 법률 처리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관이 생길 경우에 기존에는 여당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는 행태로 전국을 타개왔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새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제기되는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의 핵심이 바로 새 정부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 지금 여론에 따라서 강경화 장관 그렇게 반대하더니 얼마나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내각조차도 구성하지 못했잖아요. 독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국정도 공백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여당과 청와대 역시도 통크게 양보할 부분이 있고 타협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협치를 위한 정치력을 보여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제나 조건을 다는 것은 이건 곤란하죠. 한 사람, 제 궁금한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가, 현실이니까 주어진. 둘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누가 됐든 간에 선택한다면은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산 비리 같은 이런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망친 그런 비리를 밝혀내야 될 수장이 거기에 연루되고 또 그런 의혹에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장관 내정자가 본인이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우선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뭘 버팁니까? 물론 버틸 만큼 버텼지. 두 분 중에 꼭 한 분이 낙마한다는 건 뭐 제가 결정 사안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됐든 낙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제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낙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이런 국민의당 야 3당의 입장은 두 사람 다 지금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해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전국 경책을 풀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뭐 정치 공학적이나 또 정략적으로 이걸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공장장은 언제부터 그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까지 그렇게 꼭 배려하려고 그럽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당을 존중을 하지만 국민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둘 중에 하나는 철회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은 계시겠지만은 국민들을 바라보고서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강경화 장관을 국민 바라보고 한 인사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촉해야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번도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00% 협조했죠. 그런 정의당조차도 이번 인사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데 만일 이번에도 그걸 강행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유례 없는 지금 현재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딱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째 하나는 이전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소통 행보입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내려놓은 그런 소탈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 G20 애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교 성과를 내고 또 미국 순방도 상당히 순조롭게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본인이 순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주 평가를 대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저는 굳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이 장관 임명 부분은 빨리 판단하시고 추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추경을 만일 야권이 협조를 못 해가지고
이 추경도 이제 7월달 안 하면은요. 8월 휴가 여름 시즌 지나고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을 가야지 이 추경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장관 인사 마음에 안 든다고 추경심사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대로 진행하고 이 논의는 논의대로 또 해야죠.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게 오늘 안민석 의원이 평상시 다르지 않아요. 딱 소리 지르셔야 되는데. 저거는 수진이당이 그런 자격이 있어.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본인이 야당하는 민주당 시절 같으면은 그때 새누리당이 이런 뭐 대통령이 인사했다면 아마 이 마이크 침 몇 번 닦아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의 모습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불과 뭡니까. 전용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러셨고요. 전용기 탄 이후로 바뀌셨는데, 무슨 일이 전용기 안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현왕후 의보를 이렇게 기한시키는. 그 경험, 문현왕후가 아니라 문정왕후. 아까 그런 거 몇 개 있었어요. 간세청. 관세청이거든요. 간세청. 그다음 임명인데 임맹한다고 했다든가.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전용기의 그 기내식을 공개하라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네요. 특별합니까? 혹시 식사가?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트 찍어 왔어요. 또 기내에서 좀 15시간 잠 못 자고 푸시시한 우리 강경화 장관의 그 모습도 제가 찍어뒀고요. 몰래 찍으신 건 아니죠? 그 푸시의 모습. 그 국가보안 아닙니까? 그거 찍은 건 아마 강경화 장관이 모르실 겁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딱 하나 찍어놨는데요. 혼자 뭐 오시죠. 국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뭐 오픈하라면 공개하라면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막 공개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여성 장관님의. 그러다가는 제가 보기엔 안민석 의원님이 전용기를 다시는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댓글을 나중에 한번 보고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를 취하겠습니다. 사진 공개는 자제하시는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사진 공개는 안 아마 음식들이 궁금할 거예요. 좀 다릅니까? 뭘 드셨길래 이렇게 확 달라지셨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페북을 기대하십시오. 자유한국당 그런데 유석춘 교수님이 임명되면서도 또 자유한국당 인사 문제에 이제 지적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내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갈등이 있죠. 이분이요. 뉴라이트계 대표적인 그러니까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거부터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뭐 그걸 갈등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갈등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상당히 원만하고 매끄러운 이렇게 관계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되자마자 그렇지 뭐 되자마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 아주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도 성깔 있는 분인데 뭐 본격적인 그런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 덜 싸운 겁니까? 뭐 서로 영역은 잘 유지하자는 정도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되는 거 그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다? 국회 원내 교섭의 사령탑으로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본인이 충실하겠다는 것이고, 또 홍준표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또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영어 썼어요, 마사지? 마사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유석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핵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지지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꿀 거 다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국민들께서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그 입장을 옹호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벌써 받았는데 같은 입장을 고수하도 못해 오히려 더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인다면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저는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취했던 거구 스탠스, 좀, 지층을 급작스럽게 좀 더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되려 예연 확장에는 실패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그런 가오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오가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석춘 교수의 혁신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극우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만 당의 혁신위원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고, 유석춘 위원장이 일과 또 결과로 이걸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천명한 만큼, 저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김생태 의원님이 좀 애들로 표현하셨는데요. 유석춘 교수는 뉴라이트계의 대표적인 인사이고요. 탄핵 전국에서 태극기 시위대를 의병이라고 취했거든요. 의병. 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홍준표고요. 단지 이분이 통계를 잘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홍 대표보다는 논리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와는 역행하는 혁신위원장이고요. 과연 유석춘으로 보수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제 유석춘 발언은 사실상 탄핵 불복, 대선 불복이지 않습니까? 탄핵이 정치 보복이라고. 이거 완전히 거의 위험한 발언이죠. 국민의 요구로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된 탄핵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이 혁신위원장의 발언. 그래서 결국에는 극우 보수 혁신위원장으로는 보수 재건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박근혜,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특별법,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김성태 의원님처럼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네.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처럼,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극으로 지탄받게 돼서 더, 입지가 줄어든다, 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이렇게 아쉽게 밀려난 정당이 아니라 국민 신뢰가 이렇게 땅에 곤두박질을 친 한마디로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지금 야당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진정성을 담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우리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물이 도래돼서 정말 성역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혁신위를 기대하는 마음만 지금 간절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아직 혁신위원은 구성이 안 된 거군요. 핵심위원만. 혁신위원장만 지금 살상 내정된 거죠. 김선재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핵심위원만 위원회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이 발음이 귀에 꽂혀가지고요. 간세청 임맹 핵심위원회. 김원중 공장. 적절한 지적이에요. 김원중 공장장은 항상 저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 자, 다음 주는 안민석 의원님이 최순실과 재산 추적 목적으로 독일에 가시고, 김성태 의원님은 몽골과 철도 협력 MOU 체결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는 소책자를 스스로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 따로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자,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나 방송 섭외를 했을 텐데 그동안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장제원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제원 왜 또 안 나오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는데 조건을 한 가지로 달고 나오셨어요. 뭐냐면 좋다. 첫 인터뷰는 뉴스공장에 나가겠는데 세타령만은 아니 노래는 틀지 마세요. 세타령만은 틀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니 세타령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틀지 마세요. 아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세타령을 틀지 말라고. 아니 노래를 틀면 제가 정말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인이 희화화돼 버리면 그것이 딱지가 딱 붙게 되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은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정적 그런 세타령 같은 희화되는 아니, 그거 안 돼요. 서정적인 아니 안 돼요. 아니, 노래는 틀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시죠.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이 돼요. 타이틀곡이 되면 그 노래에 따라서 제가 희화화되는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노선 문제가 있거든요. 당의 정체성 이념 노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묻지 않고 당연히 트는데 요 한 구절만 들어보고 절대 앞으로는. 근데 한 구절 나가도 이거는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온 인터넷 공간을 돌기 때문에. 황금박쥐 이런 거 세탁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날 무렵에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또 의논해 보자고요. 아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등장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령이나 또는 뭐 황금박쥐처럼 경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개되는 서정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촉촉해지는 음악인데. 어쨌든 저의 각오를 좀 먼저 밝히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각오 전에 탈당을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돌아갈 거의 직전까지 가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왜? 근데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에서 다시 고민한 지점, 그런 지점들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얘기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결정,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 인생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생 전체에서 오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다행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저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고. 글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더 수위가 높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방향에서 불출마합니까? 만약에 보수 대통합 혹은 이 보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어떤 형식으로도 대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거나 도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간에 이뤄내지 못하거나 보수가 통합을 해서 함께 간 기반을 마련하고 또 보수가 합리적 보수 또 개혁적 보수의 모습으로 일정 부분 전혀 가망성이 없다. 내 결정은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참혹한 결정이었다고 결심이 드는 순간 그것이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단 우리 지역 주민 저를 무소속으로 뽑아준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런 제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떤 방식이 될지, 그 책임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네. 안철수 대표도 대충 뭉개고 갔는데 이 정도 안철수 얘기하면 대표는 이제 내려놓을 대표도 없고 사퇴할 의원직도 없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사퇴할 의원직도 있고. 그런가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내려놓을 게 더 많지 않나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해도.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는 것보다 안철수 대표가 정기 은퇴한 게 더 큰 뉴스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 의원님은 내려놓으실 게 있긴 있잖아요. 의원직.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민의는 또 받들어야 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남는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정치적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결단. 자, 어쨌든 각오는 이겁니다. 대통합 후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가 통합하는 길을 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길로 가는 건 아닌데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거나 그러면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정당으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바른정당이 절대 통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이 흔쾌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풀리고 저는 그런 바탕을 만든 결정이었다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모습들하고 전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치 결단을 안 하더라도 저는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그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생명의 3년이 연장되는데 어떤 시점에 확인이 된다 스스로.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겠죠. 지방선거를 지나고 지방선거를 지나고 전혀 당이 변하지가 않고 또 보수가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괴멸될 시점이 오면 그거는 일부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분들로 수혈이 되는 것이고 그 수혈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지만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가 됐던 전체가 됐던 다시 합칠만한 토대를 내가 마련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쯤에는 내가 어떤 정책 결단을 할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하여튼 각오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3년 후에 있는 총선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그 중간에 내 결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우리 보수 진영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지표가 뭡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경우는 문자에 씁니까? 지표.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상식은 뭐 해석 나름이라 아직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그 결기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단 그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해석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바른정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구현해 보고 싶으신 건데 이제 이왕 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오신 분 유석춘 교수 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혁신한 이유로 극우화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이 극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극우의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파시즘 극단적인 인종주의 폭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극우라 그러면 우측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을 일반적으로 극우라 그러잖아요. 일반론으로 가게 되면. 그럼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극우라 보면 그게 전체주의고 국가주의고 안보 측면에서
좀 강한 강경 노선, 강한 일변도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석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 부분에 있어서 독재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들 위기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인권을 억제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것이 극우죠. 독재를 위한 거죠. 그리고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럼 무력 통일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극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극우로 저는 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보수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탄핵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럼 그 누가 보복을 했죠? 정치 보복을? 국민들이 한 겁니까? 그래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또 만장일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가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방향이라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석준 교수.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였고 태극기 집회는 의병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의병. 예, 태극기 집회가 의병이면 촛불 집회는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개혁의 시작은 탄핵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쉬운 방법이 태극기 집회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깝고 아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가치는 15% 20%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유석준 위원장이 혁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면 이미 명백해진 거 아닙니까? 보겠다는 거는 앞으로 혁신위원회 임명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사상이나 노선 이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역사인식을 당의 당헌당규나 정강정책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혁신위원회 임명과 혁신의 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의 가장 시작은 뭐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보수에 얼마나 많은 표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일자리가 많아졌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보를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을 바꾼 겁니다. 이 민심을 철저하게 9년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먼저 이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우리 9년간 보수 정권이 국민 앞에 잘못한 것 이거 자복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낱낱이 우리가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혁신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일을 하라고 어떤 분을 모셔오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인식, 유신이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인식과 또 가장 중요한 탄핵.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보수정당이 산업화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민주화 보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화 보수는 보수보다는 민주화 보수가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끌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YS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이어받은 부분인데 지금 다시 산업화 보수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박정희 시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부분하고 최근에 있었던 탄핵 이것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또 국정농단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가장 터닝 포인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혁신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유신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또 이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을 당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출당 당하시려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청산시킬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출당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이 나를 주석하라. 이런 혹시 계획이 아니신가? 아니,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제 보수 혁신의 이제 그 단계를 첫째는 예. 우리가 반성백서 9년간의 우리 보수 정권이 잘못했던 거 반성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내 혁신. 당내 혁신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인적 청산.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여당에 대한 감시.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힘은 있어요. 100석이 넘기 때문에. 그 힘이 107석이라는 힘보다 너무 작은 힘인 거예요. 그거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년간의 반성과 당내 혁신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보수 통합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권을 감시를 하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지 못하면 야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한 출당을 다 하시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출당은 다 해왔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낭인되는 거죠. 그럼 장재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많다고 본다는 것은 짐작이시잖아요. 그 표현은. 아, 그렇죠. 이번에 유석준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많은 분과 교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미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된다면 지금 5,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과 그룹핑이 되겠죠. 그분들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런 역사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선투쟁이라고 알겠습니다. 노선투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그게 정말 명백히 실패한다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노선투쟁을 같이 할 사람 셋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쪽 노선 당대표가 됐는데도 이쪽에 밀리는 듯한 양상이에요. 저는 홍준표 혼자서, 대표께서 예. 그 탈당하기 전날 심야 회동에서 예.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아니다. 홍준표 정부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의 선수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보수 정권을 만들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나랑 함께하자. 이런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께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편하죠. 저희 그런데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당 어떤 그 내부의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그 편한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런 제안을 안 해보셨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당대표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표님께 지금 제가 독대를 한번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여러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있는데 그냥 쭉 들어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결심까지 하실 일은 아니에요. 결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터놓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오신 김에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서 욕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일단은 그렇게 황영철 선배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형님하고 같이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형님이 외롭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거기서 왜 못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가족입니까? 동지들입니까? 환경입니까? 뭡니까? 카테고리가 결정적으로 못 돌아가. 제가 사실은 이제 탈당 기자회견하고 한 밤에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고등학생인지 의원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그런 거. 실망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받고 영철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효철 선배한테. 형님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 자기는 기자회견 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은 왜 다시 갔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요? 예, 제가 다음 주요? 또 나오라고요? 네. 아니 이제 기왕 기기를 들어섰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김성태 의원이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그것만큼은 안 돼도 어쨌든 지금 막 옵니까? 아니 예상보다는 적게 와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지 몰랐어요. 아 정말 제가 이거 오바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김성태 선배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권성동 의원인 줄 알았는데 실검이 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비난이 제일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정적으로 끝내보겠습니다. 네. 서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실망을 드렸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결기 있고 좋은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노래죠? 상대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재용 삼성배정 공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 전후사정 최씨 가족을 아주 오랜 시간 취재해온 주지루 기자 연결해서 잠깐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색한 관계. 자, 정유라 씨 변호인에 따르면 새벽 5시경 어제 주장입니다.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태워져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명불상자가 누굽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정유라 씨 집 앞에 성명불상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요? 그런데 네. 예. 한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팀이었고요. 아하. 한 팀은 한 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허, 두 팀이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룹, 특검 관계자들은 왜 그 시간에 정유라를 픽업한 겁니까? 정유라가, 그날 새벽 2시에 그 특검 측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재판에 출석하겠다, 도와달라,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태우러 간 거죠. 일종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정유라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그룹은 누가 보낸 건가요? 그건 그 정유라 주변에서도 그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정유라의 출석을 막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나 정윤혜 씨 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막으려는 그룹이 있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픽업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기도 한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나오자마자 태우고 가서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아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네. 두 그룹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예. 막으려고 했던. 근데 그 막으려고 했던 팀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2시에 특검팀이 연락을 해서 정유라가 출석하고 싶다고 자신을 픽업해달라고 일종의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특검팀이 달려갔고, 거의 같은 시간 혹은 약간 늦게 다른 한 팀이 그걸 막으려고 달려왔는데,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자신을 막으려고 새벽 5시에 건장한 청년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전에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펙타클하네요. 예. 그러면 특검팀이 정유라에게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는데 특검팀이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취재가 됐나요? 아니요. 정유라 씨 성격상 누가 압박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최 씨 집안, 특별히 최태민, 최순실 씨의 그 성격과도 좀 통합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주변 사람들이 역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한테만 포착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은 최순실 말, 정유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집안에서 그렇군요. 근데 예. 정유라 씨는 왜 갑자기 변심을 한 겁니까? 사실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한 게 검찰에서 이미 다 진술한 내용이었고요. 4차, 5차 그 검찰 진술이 있을 때 영상 녹화할 때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면서도 정유라 씨가 똑바로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시호 정유라 세대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의 밑에 세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충성할 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동 양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술이 이재용 부회장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돌파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유라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자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특별히 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이 그들한테 불리하게 반영될 건 알면서도 정유라가 정확하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모친 최순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최순실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하지만 정유라와 최순실 관계를 일반적인 가족, 일반적인 모녀 관계하고는 조금 달리 보는 게 맞습니다. 정유라는 지금 박근혜도 중요하지 않고 최순실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유라 자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 친권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유일한 관심사가 자기가 구속이 돼서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유라는 지금 계속해서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를 좀 나쁘게 쳐다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체 과정에서 워낙 이제 돈 얘기가 빠지지 않는 집안이라 돈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까 말했듯이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했을 때 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험 증서하고 통장을 다 들고 이렇게 가출을 해서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덴마크에 있을 때 정유라 씨가 특별히 돈 부분을 좀 챙겼다고 생각이 드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돈 얘기가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거나 생각됐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은 아닌 집안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유라 씨 진술로 삼성 측이 당황을 많이 했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지금 삼성 측은 거의 패닉입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 관계자들은 다 입을 닫거나 도망가거나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 재판에 이 뇌물 재판에서 이재용이 무죄를 받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죄도 뇌물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 공통적인 이익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기에 맞춰 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함으로써 결정타를 맞았다고 보죠. 약간의 삼성은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특검에서 이 그 증인을 정유라를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근데 조금 힘이 빠진 상태고요. 맥이 빠졌다고 자기네들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시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어색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입했고 국내 사찰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부처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모 씨가 유서를 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 현장으로 갈 때 마티즈를 타서 마티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자, 당시는 시신의 외상 침입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어제 임 과장의 부친이 완전히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들은 얼굴과 몸에 상처 투성이었다.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정확인.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행이 간사였습니다. 그렇죠. 안행이 간사로서 경찰 소방서 대상으로 질의하였고 제가 현장에도 가서 추적도 해봤고요. 그렇죠. 거의 탐정 노릇을 하셨고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예,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당시에 이 사건이 자살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나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만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았다. 이렇게 하자 그거는 화재 때문에 상처가 난 거를 부친이 잘못 오인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잖아요. 당시는 화상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신 사진도 실제로 경찰이 보여줘서 봤거든요. 근데 불나지 않았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사 하는 걸로 추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것도 얼굴도 사실 자세히 볼 수는 없었잖아요. 경찰 해명은 화상이고 그런데 이제 부친은 타박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마 CBS 지금 인터뷰. 뼈까지 이렇게 상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시신을 보셨을 때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검이나 검안할 때는 옷을 탈의한 상태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 멍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 부친께서는 그걸 보신 거고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의 그 타박상인지 화상인지를 구별을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번개탄으로 옷 입고 있는데 안에 화상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건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아들은 또 당시 이런 말을 못했던 이유는 손녀 임 과장의 딸이 육사에 있어서 그 손녀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며느리가 좀 만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겁났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2주기가 돼서 비로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지난 2년 전에 의원님이 직접 이 사안을 그 안행이 간사로서 사실상 탐정추로 추적을 하셔서 그 의혹을 7대 의혹을 사건 터지자마자 정리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면요. 임 과장 부인이 112로 신고한 다음에 취소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취소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알았죠?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보위에서 신경민 의원이 들은 바를 전해준 것은 뭐냐면 국정원 3차장, 임 과장이 소속이 국정원 3차장 소속이었는데 오전 8시 40분에 119로 신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국정원에서 네. 연락 와서. 네, 두 번째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미줄 치겠다고 무전을 합니다. 네. 보통 거기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은 핸드폰으로 통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은어죠 자기들끼리. 네. 무전하다가 무전은 이제 개방된 채널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바꿔라. 네. 이게 이제 거미줄 치자는 건데. 근데 무전하는 동안에도 발견했다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 소방대원이 실종자를 찾는데 갑자기 거미줄을 치자고 따로 네. 통화하자고 한 다음에 실제 소방대원이 했던 무전 내용에는 시신을 발견했다, 뭐 차량을 발견했다 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량 발견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시신은 한 27분 후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티즈가 항공모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발견하냐. 차량과 시신이 같이 있었는데 네. 발견 시간이 한참 후에요. 그리고 당시 안행이 김민기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요. 김민기 의원이 한테 처음에 보고한 것은 시신은 뒷좌석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국회에 첩보를 합니다. 근데 하루 후에 운전석에서 발견했다. 정정합니다. 이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앞좌석과 뒷좌석을 어떻게 헷갈립니까? 자, 그리고 무선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40대 무직 남성입니다. 근데 네. 경기도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런 일은 없죠. 무직 남성인데. 네. 그리고 6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7대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 6번째는 소방본부가 경기도 소방본부가 출동했다는 건 무직 남성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연락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신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임 과장 집을 제 아파트를 가봤어요. 바로 옆에 용인 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근데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한데. 근데 5km를 운전해가지고 동백 소방파출소로 가서 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소방파출소와 경찰파출소가 바로 옆 건물로 붙어 있습니다. 왜 5km로 갔을까요? 그때? 그리고요. 임 과장 마티즈 차량을 사망 다음 날 바로 폐차하죠. 처음에 발표는 장례식 다음 날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JTBC 특종에 의해서 다음 날 폐차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제기했던 7가지 의혹인데 그 후로 저희가 안행일을 하면서 그 업체, 폐차 업체는 또 국정원 거래업체라는 걸 JTBC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안행일을 하면서 또 다시 캐낸 의혹이 뭐냐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한 27, 8분 이 CCTV 화면만 칼로 자른 듯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소방본부 해명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뭐 그걸 작동이 안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만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최초의 순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가장 중요한 장면만 사라졌어요 지금. 그 차량에 달려있는 CCTV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가 화산이 34번인데요. 그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입구가 있고 조그만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소방차가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와 있었죠. 반바지 차림에. 이미. 네, 이미. 그리고 그 마티 차량이 발견된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이 또 있었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실 국정원이 이제 가족에게 출근 시간 8시인데 한두 시간 늦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실종 신고를 하라고 국정원 차장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죽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의심스러운 거. 네. 이것도 이제 김민기 의원이 지역구예요, 거기가 근처. 그래서 본인이 그냥 대충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가서 본대요, 이렇게 보는데. 트레이닝복이라고 해주십시오. 전직 국회의원님. 추리닝. 근데 네. 마티즈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 있었잖아요. 네. 운전석 앞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오른쪽 조수석 뒷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는데 김민기 의원 말로는 큰 돌이 없고 거기에 큰 돌을 찾기 어려워. 그 오물조물한 조그만 돌이 몇 개가 이렇게 고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죽을 사람이 무슨 차가 뒤로 움직일까봐. 이제 곧 죽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크게 보도되지 않았는데 현장 가신 분들이 아는 거죠. 차량이 뒤로 밀리지 말라고. 왜냐면 산이니까. 뭐 곧 자살할 사람인데 앞바퀴 왼쪽, 뒷바퀴 뒤쪽 하나에 돌을 개서 안 움직이게 해놓고 그냥 사이드만 올리면 좀 급한데요. 그렇죠. 사이드만 올리는 걸로 당시 이제 소방본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늦게 출동했냐. 네. 경찰은 12시 50분에 도착합니다. 엄청 늦죠, 경찰은.
근데 소방본부하고 8차례 통화를 합니다.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소방본부도 그 지점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봤어요. 화산리 34번지가요. 마티 차량 발견된 지점이고요. 그리고 오인을 해가지고 산 77번지를 자기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외길입니다. 그러니까 산 77번지든 화산리 34번지든 그냥 GPS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장시간 동안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 안행이 간사로도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경찰의 질의하고 소방서의 질의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너무 이상한데 라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본 겁니다. 저 의원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 근처이기 때문에 좀 이따 갈게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자살로 보기엔 너무 어렵다는 정황은 이외에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티즈 안에서의 상황. 말하자면 뭐 번개탄을 앞뒤로 피워놓은 상황과 그리고 유서가 있었던 그 공간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뭐 번개탄이 조수석에 있었다.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바뀐 거는 조수 앞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럼 지금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죠. 시신이 오른쪽으로 살짝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번개탄의 열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타거나 이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애초에 시신은 뒤에 있었던 게 맞다.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앞쪽으로 이거를 옮겼다고 이제 바꿨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앞쪽에 발견됐다고 나중에 말을 바꿨죠 나중에. 바꿨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이 열기 때문에 그 번개탄 바로 옆에서 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질식하기 전에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통.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 바깥에서 문을 잠그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요동 같은 거라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앞자리를 옮기는 게 맞는 거죠. 좀 덜 뜨겁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번개탄이 좌석 밑에 있었다 이런 좀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번개탄 바로 옆에서 자살하면 뜨거워서 질식하기 전에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 자체적으로 앞좌석에 있었다고 말을 바꾼 거군요. 오랫동안 이런 번개탄에 대한 변사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처음 첫 장면만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 아니다를 압니다. 왜냐하면 열기와 뭐 이런 이산화탄소와 또 훈연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어떤 모 경찰관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의문점으로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요. 네. 현장에 제일 먼저 소방관이 도착을 해서 소방관 중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분은 신모 소방장이고요. 그다음 2차로 연 사람은 권모 소방장입니다. 근데 1차로 열었던 신모 소방장의 지문이 없어집니다. 안 보여요. 근데 없어지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권모 소방장 지문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문을 연 사람의 지문은 없다. 두 번째 연 사람은 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문 감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문 조그만 흔적 하나 가지고도 살인범을 잡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가면. 쪽지문이. 근데 쪽지문 17개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다. 17개요? 네. 7명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첫 장면에 신모 소방관이 열었을 때의 상황과 두 번째 그 소방관이 열었을 상황이 틀린 거죠. 시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틀렸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후에 뭔가 작업이 있고 닦인 정황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처음에 소방관들이 가서 찍었던 임모 과정의 시신 상태와 나중에 12시 50분에 이제 경찰 아주 늑장 출동해요. 저희들은 왕따 당했다. 경찰이 아니 어떻게 12시 50분에 도착을 해요. 소방관은 훨씬 더 일찍 갔고. 근데 소방관도 한참 헤매다가 갔고. 근데 그 시신 상태가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틀렸어요.
그때 나중에 경찰이 뭐 부랴부랴 와서 사진을 갖고 와서 사진을 찍는 각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렇다. 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만지지 않았나 시신을 현장이 보존이 안 됐다. 저렇게 강력하게 그때 의혹을 제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각도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어떤 경찰관이 얘기했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리고 그 정도 늦게 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사 사건이 발생했으면 가장 우선 도착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소방관과 경찰이 이제 그것은 일종의 경쟁 같은 걸 하는 시스템인데 뭐 최대한 늦게 왔다. 이거는 그게 고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요. 10시 17분에 이제 소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산리에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수로 같은 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거든요.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면 10시 17분에 위치 추적을 하면은요, 이거는 30분이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늑장 출정하고, 오히려 경찰은 12시 50분에. 그 장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새벽에 거기 가서 굳이 지금 이제 수풀이 빽빽하고,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경사진대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차량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차량이 그렇죠. 가는 길이 아니고, 근데 굳이 차가 올라갔어요. 차가 올라갔고. 올라가기 전에요.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이렇게 엮어놔요. 외부 차량 진입 못하라고. 그러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런 아주 좁은 오솔길을 마티즈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발견되기 어려운 장소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백 교수님이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발견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네,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 현장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충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유서를 써갖고 억울하다, 해서 내가 억울한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데 장소는 후미진 곳이고 거꾸로는 또 휴대폰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휴대폰이 켜질 거면은 그냥 가까운 데서 하지. 그렇죠. 이 부분이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행동이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각각의 행동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발견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자살. 그리고 특히 지난 생각해 보시면 2년 반 전쯤에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때 자살을 시도한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살아났지만 자살 실제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보면 도로변에서 했단 말이죠. 네.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근데 임 과장은 휴대폰을 켜놔요. 발견되고 싶은 거죠. 유서도 바로 옆에 놔둬요. 자기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차량은 도저히 발견하기 힘든 곳에 가가지고. 그렇죠. 네, 아버지의 증언에 의해서 새롭게 제가 제기되는 의문은 뭐냐면 임 과장이 마티즈가 패스헤로 TV에 찍힌 마지막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6시 20분까지 갈 때 뭐 슈퍼 들고 편의점 들고 다 하거든요. 뭐 살 거 사고. 실제로 그건 임 과장이 맞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CCTV상. 근데 얼굴이 그렇게 상처투석이라면 편의점을 못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처는 그 이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6시 23분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리하십니다, 의원님. 오늘 새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시 23분부터 사망 시간까지. 근데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 사후 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관이 처음. 그건 전문가 이쪽에 계신데. 네, 근데 사후 강직은 사후 강직이 나타나는 것은 사망 5시간, 6시간 그 정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후 강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발견이 사후 강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증언이 맞다면 6시 23분 이후에 구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시간상으로 이제 사후 강직이 당시에는 7시간, 네. 최대 7시간. 근데 이제 외부 조건에 따라서 5시간. 이게 사실은 애매한 언저리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조금 이제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수님이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서의 내용이 이상하다. 유서가 발견되는 정황들, 그러니까 발견되고 싶은 것과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다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뭔가 작업이 필요했던가 이런 추정할 만한 그 의심이 드는 상반되는 징후가 있다고 하셨는데 유서 내용 자체도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 대목도 짚어주셨는데 그때. 예. 유서에 이제 저는 가장 충격받던 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유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예. 유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유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첫 장은 이제 그 원장님, 국장님 세 분을 다 언급하면서 네. 실제로는 내가 잘못된 거 없고 막 이렇게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네. 그리고 유서에 첨언, 첨삭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첨언, 첨삭 감사합니다. 그 보통 유서를 3,000개 넘게 그 연구한 그런 뭐 심리 분석 이런 거를 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봐도 너무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고 그럼 그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로 자신이 죽을 거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애틋함.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은 가족을 보고 나왔잖아요. 네. 보고 나왔는데 그 유서를 가족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유서로서는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죠.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었지만 자료는 다 삭제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들통나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또 정보위를 저는 19대 초반기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믿을 수 없는 해명이 뭐냐면 이거는 북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거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경로를 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고급 정보예요. 그걸 국정원 스스로 정보기관이 발설하는 경우를 그거 어디 있어요? 국내 사찰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너로 몰렸고요. 임 과장이 사고 당일날 또 국정원에 가서 감찰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계속 연이어서 잠 못 자면서 감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날도 감찰을 받아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서 내용 관련해서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었지만 사찰이 절대 없다는 자료는 다 삭제했어요. 사찰이 절대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정원 업무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살합니다. 자살의 유서 내용으로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국내 사찰도 없고. 유서에 당부의 말이 많죠. 그러니까요. 국정원 잘못이 없다 그러고. 국정원의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이 억울하거나 막 괴롭거나 이게 아니고 살차도 없고 자료도 다 삭제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정 업무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유서 내용으로만 치면 자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네. 특히 마지막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 오싹한 지점도 있습니다.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걸 네. 다시 감사해달라는 그 감사가요? 이중적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누가 써준 거를 썼다. 예, 그대로 옮겨 썼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원의 입장이 담긴 거다, 이 안에.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국정원의 당부가 담긴 것이지 어떻게 이게 자살한 사람의 유서냐. 지금 시점에서도 2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그걸 의심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부친은 예. 손녀딸, 임 과장의 딸이 이제 육사생도였어요. 그래서 딸 때문에 발설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키맨이 누구냐? 임 과장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 부인은 지금 한 번도 언어 코멘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정원에게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임 과장 부인은 어찌됐든 동백 파출소로 바로 옆에 있는 동부경찰서로 가지 않고 5km 떨어진데 운전을 해서 갑니다. 이상한 지점이죠. 그리고 112 신고했는데 취소가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 빨리 취소해달라. 그로 추정을 국정원에서 연락하고 있었다니. 계속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행했을 수도 있죠. 아예. 누군가랑.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걸 따라서 가지. 사실은 남편이 실종됐다는 이 심리 상태에서. 게다가 회사에서 보통 회사니까 국정원에서 빨리 실종 신고하라는데. 그렇죠. 정신도 혼미한. 운전을 하러 가다가도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게 아내 입장인데. 근데 왜 동백 파출소로 5km나 떨어져가지고 갔냐라고 해명한 게 뭐냐면 딸이 미술학원이 그쪽에 있어서 그딸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시간이 아쉽네요. 저희가 마무리를 할 만한 시간이 못 돼가지고 한 5분 정도 더 필요한데 3부에 한
3, 4분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어준입니다. 1부 첫 번째 인터뷰에 이어서 국정원 마티살 의혹 사건 정청래 의원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무리 못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 의혹도 쭉 저희가 짚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이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예, 추가로 어떤 답변들이 국정원 혹은 뭐 소방서 당시에 조사했던 기관들로부터 나오냐 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난 2년 전에 마지막 발표 기준으로 이상했던 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이 자살 현장으로 가는 길이 도로변의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네. 바로 삼거리에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삼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그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보면 이 마티즈 차량이 새벽에 그 삼거리를 그냥 지나칩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자살하려고 하는 현장을 모르는 길이었다, 잘. 그래서 지나쳤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길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살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나쳐서 누군가를 만났고 CCTV 찍히지 않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둘 중에 하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삼거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삼거리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굽어진 길인데 예. 그 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조그만 길이 있기 때문에 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CCTV를 저희가 추적도 해보고 저도 임 과장 집부터 그 현장까지 그 동선 따라서 움직여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곧장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같은 데 또 가고 뭐 이런 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살하려고 가려는 현장 직전에 거길 지나쳐버려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을 몰랐거나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수지는 그 임 과장이 평소에 자주 갔던 곳이고 길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주변 사람의 전언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제거되고. 그렇죠. 그런데 자살하려고 갔으면 거기서 그냥 자살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백해서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데 사실 할 게 없죠. 이미 뭐 물건도 사가 있고 자살할 사람이라고 하면 가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자살하면 되는 건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지나쳤다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그때 있었고요.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당시 보도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어서 자세한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 이상한 대목이 또 하나 등장한 거죠. 또 이상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보도는 됐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독일 차량이 맞냐. 이 번호판의 색깔이 실제 발견된 건 녹색인데 CCTV는 흰색처럼 보인다. 근데 해상도가 낮아서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네. 근데 시선을 돌린 건 맞죠. 그러니까 네.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녹색이냐 아니냐를 아예 실험을 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버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범퍼가 다르다. 예. 근데 이것도 역시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게 보이긴 하나 확정할 수 없는 정도 해상도라서 같은 차량이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이라면 받쳐놓은 돌이 다른 차량을 거기다 미리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확인할 길은 없고.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이제 의구심들이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 대목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없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경찰이 그 위치를 찾아가는데 8번이나 소방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 보통 우리 내비게이션 치고 가더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8번 통화를 해서 저희 안행에서는 왕따 당했다 경찰이 따돌림 당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하는데 현장이 다 사실 정리되고 나서 도착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장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제일 먼저 갔다면 현장 장악을 하고 다른 기관의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살이냐 타살이냐부터 따졌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늦게 출동을 하고 곧바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을 해버려요.
소방관은 도착하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습을 하는 거죠. 예, 소방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 생사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네. 만약에 살아 있다고 하면 바로 병원 후송을 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른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이게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소방관들은 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출하러 간 거니까요. 그렇죠. 구출하러 간 거니까. 그럼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럼 빠지게 되면 그게 비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경찰이 보통 동시가는 이유가 그걸 구출한 다음에 아니면 뭐 확인한 다음에 경찰이 그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변사에 대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찰이 굉장히 늦게 도착했고 그게 의도적으로 경찰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도록 뭐 정보를 늦게 줬다든가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이제 의원님 의심하시는 거죠. 하여튼 한 2, 30분이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을 8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행에서는 일부러 혼선을 준 거 아니냐. 경찰이 못 찾아오도록. 그런 의혹 제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의외로 단순 변사 사건은 바로 종결을 해버려요, 경찰이. 종결은 바로 되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만약에 임 과장 부친이 보신 게 맞다면 경찰은 당연히 몸에 상처를 확인했을 텐데 나중에 검안할 때 그 얘기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통째로 빠지고 바로 마티즈 차량은 사망 다음 날 폐차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물증이 될 만한 것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단순 변사 사건. 그것도 이상했었죠. 이렇게 처리되죠. 지금 가장이 사망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차량부터 폐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차량부터 폐차해버렸죠. 그래서 뭐 증거가 없어요, 이젠. 모든 게 다 사라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이 장시 10시, 11시 오전 정도로 발표되고 발견 시간 11시 55분 정도.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있어서 발견됐다고 추정되는 시간으로 발표됐지만 그 초기에 구급 대원들의 진술은 사후 경직이 심했다고 했거든요. 사후 강직이. 네. 네.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2시간, 3시간. 3시간 이상. 그렇게 돼야지 그 정도의 강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망한 지 바로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티즈 차량이 마지막 폐쇄일은 6시 23분입니다. 6시 23분. 네. 발견된 시간이 11시 55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추정 시간은 10시, 11시 정도로 발표했거든요, 당시. 1시간 남짓 정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사후 경직이 심했다고 하니까 그 발표 시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사후 경직이. 예,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돼야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차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 두 분이 아직 할 말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2회, 3회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13개 리스트를 작성을 했죠. 직간접적으로 제가 다 관여했거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위 또 정보위 간사했고 안행위 간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둘 다 간사를 하셔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입이 달싹달싹 하시는데 앞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족되고 사안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이 두 분을 계속 모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